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 좀 늦게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밥 안 먹어가지고 저기다 보니까 집에 치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준비했고 해서 먹었더니 그게 일주일 전 거라고. 아침에 왜 먹었냐고. 아니 그 왜 냉장고에 넣어놔. 그럼 왜 냉장고에 남겨놔요? 그 치워야지.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얘기는 보면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제 밤부터 저희 먹고서 밤에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약간 그런 괜찮은데 저 지하철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진짜 그럼 버려야지 그거를. 진짜 아침에 그걸 왜 먹었냐요. 저한테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었지. 저희 가니까 다 자고 있길래 그래서 중간에 제가 갑자기 뛰어나가면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이 이렇게 썩 좋진 않은데. 자, 어제 어제 특이적으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아니, 어제 1태 풀어볼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특이적인 분석법으로만 잘 하시면은 그러면은 산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검증 기능도 있고 해서 잘 쫓아가시면 돼요. 거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오늘은 이제 좀 기타 문제 같은 거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얘기할 게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건데요. 퇴직금 추계액은 어차피 빵 퍼센트인데 알 필요가 있느냐? 퇴직연금 충당료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추계액 꼭 알아야 됩니다. 추계액.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은 일단 일시퇴직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 그건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 보고 있죠. 전부 다 단기만 이제 근속 중인 임직원들이 다 지금 일시에 퇴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급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퇴직금, 일시퇴직 기준으로 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수리 기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 보험수리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해요. 그 두 개가 다 있어요. 실제에서는 그 두 개 다 있으면 둘 중에 큰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퇴직금 추계액은 문제에서 자료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일시퇴직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수리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 두 가지 다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한다? 둘 중에 큰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한 게 있죠.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에서 세 개를 얘기했었는데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이 임원이 됐을 때는 사실은 둘로 나눠져요.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종업원이었다가 직원이었다가 이때 회사에 이제 임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임원이 돼서 이렇게 실제회사 이때 한 거죠. 종업원으로서 한 5년,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된 다음에 한 3년, 그래서 이제 퇴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바뀔 때 또는 아까 어제 상근 임원이었는데 비상근 임원이 됐을 때 요거는 현실적 퇴직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네들이 해서 이걸로 바뀔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하면 요 시점이 뭐가 된다고? 현실적인 퇴직일이 되는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거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이걸 바뀌는데 퇴직금을 지급 안 했어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요 시점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퇴직금을 지급해야 현실적 퇴직인 거예요. 이때 하얀색 보세요. 이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게 퇴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임원으로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퇴직은 얼마치 퇴직금만 주겠어요? 그러면 두 사람 1번에서는. 그죠? 이때는 5년에 대한 걸 주는 거고요. 그죠? 이때 퇴직금은 이 뒤에 있는 3년에 대한 걸 퇴직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대로 5년짜리 퇴직금 준 거 현실 퇴직 되는 거고 나중에 이때 3년짜리 퇴직금 준 거 이것도 이때 당시에 뭐가 돼요? 또 현실적 퇴직이 돼요. 근데 여기 상근 임원이나 종업원에서 비상근 임원의 임원으로 이렇게 바뀔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 현실적 퇴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노란색의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에는 그러면 이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퇴직이 아니고 이렇게 5년 거 이때 지급할 때 이때 다 한꺼번에 8년짜리가 전부 다 이때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퇴직금을 임원으로 이제 있다가 3년간 있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때 8년 동안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 퇴직. 그때 8년 동안의 퇴직금이 전부 다 이때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뭐를 지급을 해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에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고,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되지 않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거기 지금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 2번 있잖아요. 1번하고 2번 직원이 임원으로 된 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거 전부 다 그때 뭐를 지급해야 된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현실적 퇴직이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아무리 변경된다 할지라도 현실적 퇴직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현실적 퇴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임원이었을 때 퇴직하게 됐을 때 8년 동안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현실적 퇴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걔를 비현실적 퇴직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다 이렇게 얘기죠.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아무리 퇴직금을 준다 할지라도 걔는 비현실적 퇴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현실적 퇴직의 1, 2번, 그리고 비현실적 퇴직의 1번. 자,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내용들 막 쭉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오히려 거기 현실적 퇴직이냐 비현실적 퇴직이냐 할 때 좀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퇴직금의 중간 정산.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정산회가 신청하는 거지. 어차피 퇴직금은 내가 퇴직하면 받을 건데 저 지금까지 근무한 걸 가지고 정산해가지고 퇴직금을 좀 미리 좀 지급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지급하는 게 퇴직금 중간 정산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퇴직했어요?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그때까지 근무 기간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제 현실적 퇴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 퇴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직원한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한 거냐, 임원한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한 거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만 그때만 현실적 퇴직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비현실적 퇴직이에요. 자, 비현실적 퇴직이면은 회사에서는 돈 나갔잖아요. 비현실적 퇴직으로도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뭘로 처리한다고요? 업무무관 가질건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면은 돈 나간 것만큼을 퇴충해 감소를 하는 거고 비현실적 퇴직은 돈 나간 것만큼이 업무무관 가질금이 되는 거고. 근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이 되려면 직원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해야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해야 현실적 퇴직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느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느냐 그 요건을 다 충족해가지고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급하면 안 되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이것도 한번 바뀌었어요. 2017년도에 한번 바뀌었는데 그 전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회사는 왜 신청했는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7년도에 바뀌면서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근로자들한테 이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게 뭐에 해당해야지만 현실적 퇴직이 된다고요? 사유.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은 좀 큰 돈이 좀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이사하는 경우. 집 이사하면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집 이사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거나 본인의 동거 가족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목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경우에요. 이렇게 보면 사유가 뭐 집 이사한다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또는 이제 경조사가 발생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녀가 결혼을 해요. 자녀가 결혼하는데 자기가 모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죠. 부모님이 또 어느 정도 다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기둥 다 뽑혀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기둥을 뽑지 않겠죠, 그죠? 뽑지 마세요. 근데 기둥은 좀 그렇더라도 뭐 문짝 정도? 기둥은 그러지 마세요.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와이프하고는 그 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맨 땅에 해대하는 거다. 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빚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둘 다. 그것도 쉽지 않구나. 손을 좀 벌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0으로 되는 게 쉽지가 않아. 일단 좀 손 벌려야겠네. 어쩔 수 없네.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자녀가 결혼한다거나 그러면 아무튼 돈이 좀 들죠. 뭐 그런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돼요. 있어요. 사유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 1년 지난 다음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한 뒤로부터 1년은 지나야 되고요. 또 투입금 중간사에서 예전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날로부터 또 몇 년 지나야 돼요. 또 최소한 1년은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받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에서 지급해야지만 뭐가 된다? 그래야지만 현실적 퇴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모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게 되면은 근로자들한테 최소한 이만큼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산식이 있고요. 최소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돼. 보장법이니까 그거보다 적게 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딱 정해놓은 그 산식이 있거든요. 그 산식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장한다는 거니까 산식 이상을 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한 산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법인은 여기서 정한 산식보다 더 많이 주면 되는데 더 많이 줄까 그대로 줄까? 더 많이 주는 회사가 1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 해요.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대로 딱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보장이니까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냥 딱. 그리고 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 두 가지는 최소한 이만큼의 퇴직금을 줘야 된다. 산식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최소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한자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1년 이상 근속자라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된다. 1년 이상 근속자라면. 그 얘기는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말아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보장법이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라. 1년 미만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죠. 안 줘도 되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금액과 그리고 몇 년 이상 근속해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장을 1년 이상 근속하면 그러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된다. 1년 미만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1년 미만 근속자들한테 퇴직금을 한 6개월만 다녔는데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있기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정말 100개 중에 한두 개 그래요. 있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는 2달만 다녀도 퇴직금을 다 일수 계산해가지고 주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런 거지.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문제에서는 당연히 1년 이상 근속자. 근데 한번 1년 미만 근속자한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1년 이상 근속자들한테만 지급하는 거다. 그리고 뭐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말 그대로 누구에 대한 보장입니까? 근로자들한테만 이렇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은 여기 이 법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임원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원들은 퇴직금 중간연장 신청을 못 하느냐? 이 법에 따라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들은 그럼 퇴직금 중간연장 못 하느냐? 아니, 할 수는 있어요. 임원들도 퇴직금 중간연장 해가지고 현재 퇴직이 될 수가 있는데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법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우리 회사는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 신청을 하면 퇴직금을 중간 연산합니다. 해서 지급합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 퇴직급여, 회사마다 만들어 놓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 연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and 두 번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도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돼요. 근데 그 사유가 어디에서 누가 정한 거냐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 사유가 이 법에 있는 사유랑 똑같아요. 이 법의 적용을 못 받으니까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 있는 사유 갖다가 그대로 정해놨어요. 너네들도 그 사유에 이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현실적 퇴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회사가 퇴직금 중간연산 신청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해가지고 퇴직금을 중간연산 한 금액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뭐가 되고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니까 퇴충에 감소로 처리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연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뭐가 되고 현실적 퇴직이 돼서 업무부관 가지급금이 되고 그래서 퇴직금 중간연산은 현실적 퇴직이 되는 경우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연산은 현실적 퇴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현실적과 비현실적은 어제 공부한 거랑 연결해가지고 여기 하나 더해서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 세 가지와 저렇게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게. 어제 우리가 티기정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끼워 넣은 금액 있잖아요. 세법상 티기정 설정 금액, 끼워 넣는 금액, 그게 뭐랑 비교했었죠? 총 금액의 5%. 그죠? 그 한도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그 총 금액이 있죠? 그 총 금액은 사실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총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그 총 금액의 범위입니다. 범위. 이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재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207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총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206페이지의 산식의 총 금액 기준에 뭐가 말이 좀 길죠. 그냥 총 금액이 아니죠. 뭐가 말이 길잖아 좀. 응? 말이 좀 길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총 금액의 그 범위가 또 그 안에 또 나와 있고 206페이지와 207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총 금액이 뭐냐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총 금액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면 현재 근속 중인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의 송금에 산입되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뭔지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단기면 이제 근속 중인 자들에 대한 총급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총급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총급액이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자들에 대한 금액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총급액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퇴직한 사람들은 정산돼가지고 퇴직금이 지급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총급액을 막 지급을 했는데 회사가 급여나 상여금 막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 퇴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손익계산서에 급여 상여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총급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총급액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대상자가 이미 아니니까 이미 퇴직금을 다 지급해버렸으니까 단기만 이제 근속 중인 자들의 총급액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들에 대한 총급액은 빼야 된다? 퇴직자, 단기 중 퇴직자들에 대한 총급액은 제외해야 된다. 단기 중 퇴직자들에 대한 총급액은 제외가 돼야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을 하기 위한 총급액은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사람들에 대한 총급액은 대상이 아닌 거죠.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 근속 중인 자들, 지금 현재 근속 중인 자들에 대한 총급액만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중 퇴직자들에 대한 총급액은 제외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 표현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단기별 이제 근속 중인 자들이에요. 근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임직원들의 1,900만 갖고 와야 된대요. 자,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최소한 1년 이상 근속환자들한테는 무조건 뭐를 줘야 된다?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럼 회사가 99.9%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우리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환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왜냐면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 불법이 아니죠. 얘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애를 만들어주면 불법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죠.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우리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환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거는 불법. 그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거죠. 걔는 불법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제 다 정해놓으면 99.9%는 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1년 이상 근속자만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로 해놓은 거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그렇다면 12월 31일 날 이제 퇴직급여 충당을 설정하려고 할 때 1년 동안 회사가 지급한 급여하고 생활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단기 중에 신입사원들, 단기 중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 대한 급여, 1년 미만 근속자, 1년 미만 근속자들한테 급여나 상금 지급한 것도 손익계산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12월 31일 시점에 이때 1년 이상 근속자들만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로 하겠다라고 돼 있다면 누구에 대한 1,900은 또 빼야 됩니까? 누구에 대한 급여액은 빼야 되는 거예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1,900은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1년 미만 근속자는 아직 12월 31일 시점에 올해 누가 아니니까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니까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1,900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중에 퇴직한 사람에 대한 1,900 빠지고요. 그죠? 그다음 단기 중에 신입사원들에 대한 1,900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러면 회사가 우리 회사는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일수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지급해요. 라고 하는 좋은 회사야. 그렇다면 이 회사는 1년 미만 근속자 제외 포함. 그렇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1,900 포함.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1,900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저것만 놓는 건데요. 조금 이따 이제 퇴원충 공부할 때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응? 이렇게 저거만 놓으세요. 이거는 퇴직연금 충당금 할 때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퇴직금 중간연산이랑 요 내용이랑 잠깐 한번 엮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잠깐 엮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랑 저 두 개를 엮어가지고 얘기를 할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건 저거만 놓으시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뺄 사람은 다 뺀 거야. 단기 중 퇴직자 빼고, 그 다음에 단기 만연자 1년,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년 미만 근속자 빼고, 그리고 얘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도 빼고, 뺄 사람은 다 뺐어. 다 빼고 이제 딱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총급액, 이게 이제 총급액이거든요. 요거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총급액은 그냥 손익계산서, 그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지급한 손익계산서에 있는 급여하고 생활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중에 뭐가 되는? 송금에 산입되는 급여하고 생활금만 들어오는 거예요. 송금에 산입되는 거. 그러니까 뺄 사람들 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지급한, 뺄 사람들 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IS상 급여나 사용급여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사용금이 손익계산서에 급여하고 사용금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뭐만 들어온다고요? 송금에 산입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회사가 지급한 급여하고 사용금은 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돼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된 거, 송금? 불사입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상이 되는 임원인데 임원 사용금 한도 초과 금액을 지급한 거야. 또 직원한테 지급했는데 그 직원이 지배주지 아들이야. 그래서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자들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사는 지급할 때 뭘로 하죠? 다? 비용으로 처리했겠죠? 그럼 그거 우리 공부했잖아. 인건비에서 공부했었죠? 인건비에서 공부한 거 해가지고 요 중에 뭐 되는 걸 빼겠어요? 그죠? 이 안에 송금, 불사입한, 인건비가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조정도 순서가 좀 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세무조정이 뭐라고요? 그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조정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무조정을 좀 다 완료해야 차, 가감, 소득금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서 기부금 한도 관련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세무조정이 뭐겠어요? 당연히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에요. 그걸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그죠? 그럼 그 마지막에 해야 되고 그 바로 직전에 뭘 해야 될까? 수입 배당 외골사입도 굉장히 나중에 하는 세무조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입 배당 외골사입 할 때에 그 수입 배당금에는 뭐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의제 배당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세법상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 수입 배당금 외골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의제 배당에 대한 세무조정도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급이자 들어가는 것도 지급이자 소금사입을 다 빼야 되잖아. 그럼 지급이자 손수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죠? 또 거기에 우리가 유가증권도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곱하기 총자산의 적수분의 피투자 주식가액의 적수가 분자에 들어가는데 그 피투자 회사의 그 주식가액도 유가증권 아닙니까? 유가증권도 세법상의 주식가액의 적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세법상 주식가액은 세무조정이 완료가 그 주식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가 돼야지만 세법상의 그 취득가액에 대한 적수가 계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세무조정이 이게 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입배당 외국사입은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세무조정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만 수입배당 외국사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배당 외국사입도 굉장히 나중에 하는 세무조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딱 보니까 퇴충에 대한 세무조정도 뭐가 완료가 돼야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가 돼야지만 돼요.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가 돼야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는 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총금액, 한도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세무조정은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지금 막 우리가 아직 숲을 보지 못하니까 막 하나하나씩 지금 나무에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이리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2, 3회독 이상이 되고 나면 이거는 이제 뭐를 해야 뭐를 할 수 있지. 이런 순서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뭐를 해야 퇴충이 됩니까?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가 돼야 퇴충해서 총금액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 총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 먼저, 그 다음에 퇴충. 그죠? 그럼 좀 이따 공부하는 퇴연충은 퇴충이 끝나야지 할 수 있어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 퇴충, 퇴연충. 이렇게 순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지급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다 빼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회사가 지급한 급여하고 생활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 거 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빼게 되면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급여하고 생활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지급하는 쪽이 있다면 지급받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거는 지급하는 쪽에서 뭐로 인정된? 송금으로 인정된 인건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받는 쪽은 직원이니까 받는 쪽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근로소득이 돼가지고요. 받는 쪽에서는 나중에 무슨 세를 내야 되는 거죠? 소득세. 그러면은 소득세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저것만 놓으시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하면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 인건비 중에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들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쪽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돼야 되는데 받는 사람 쪽에서 그게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또 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세법을 공부해야지만 아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소득세법을 공부해야지만 아는 겁니다. 급여, 상여금,
등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급여, 상여금, 수당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만 하나 들어드리면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녀 보육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6세의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회사가 자녀 보육수당 지급하는 거,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을 때 회사가 1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 받았잖아요. 근데 비과세가 되는 근로수당이야.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고요? 송금이고요. 그렇죠.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리후생비일 거 아니에요.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자녀 보육수당을 줘.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성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비라고 했어? 복리후생비. 그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니까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 그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송금이는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지급하는 금액이 비용이면 상대방은 수익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급하는 금액이 송금이면 상대방이 받는 금액은 그거는 수익, 즉 소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지급하는 건 뭐가 맞는데? 송금이 맞는데 받는 쪽에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근로수급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녀 보육수당.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송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송금세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 받는 사람 쪽에서 뭐가 되는 거라면 받는 사람 쪽에서 비과세가 되는 거라면 또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한 비과세가 되는 근로수익은 나중에 어디서 공부한다? 소득세법에서 공부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퇴직금 중간연산이라는 총금액을 연결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퀴즈예요, 퀴즈. 이 두 개를 공부를 다 했으니까. 자, 지금 이때 직원 한 명이 퇴직금 중간연산 신청을 해가지고요. 회사가 그 직원한테 퇴직금을 중간연산 해가지고 지급한 거야. 퇴직금을 중간연산 해가지고 이때 지급을 한 거야. 누가 신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잠깐 봤지만 현실적 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거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중간연산한 금액을 지급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 퇴직에 이렇게 해당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회사는 계속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내내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지만 이때 현실적 퇴직이니까 퇴사한 걸로 보고, 근데 계속 다니고 있는 거니까 새롭게 다시 입사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퇴사한 걸로 보고 새롭게 입사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시 퇴직금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나중에 정산 신청하면 또 이때부터 해가지고 정산 신청한 금액을 또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또 새롭게 입사한 걸로 봐가지고 또 퇴직금 계산해가지고 또 지급.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했다는 얘기는 퇴사한 거, 현실적 퇴직을 보면서 새롭게 다시 입사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그러면은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신청해가지고 지급한 사람은 1년 미만 근속자 아니야? 퇴직하고 새롭게 입사한 걸로 보면은 그러면 1년을 채 근무하지 않은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신입사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가지고 지급했을 때 그게 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1년 미만 근속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도 1년 이상 근속자로 본다. 신입사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는 거예요. 1년 이상 근속자로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한 지금 우리 총급액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근로자인데, 갑한테 지급한 1년 동안에 뭐가 있어요? 회사가 지급한 급여 상여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총급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총급액은 어떤 금액이 되느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 갑도 누구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자로 보기 때문에 이 갑한테 1년 동안 지급했던 총급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급액도 총급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총급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1년 내내 다니고 있었던 사람 맞으니까. 그렇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 부분은 이미 정산돼가지고 뭐가 지급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총급액의 한도 계산에서 총급액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앞부분에 대한 총급액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정산돼가지고 퇴직금이 지급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대한 총금액은 안 들어가고요. 뭐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더라도 중간연산일 이후의 총금액 있죠? 그죠? 중간연산일 이후의 총금액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현실적 투식으로 본다는 얘기는 퇴사하고 새롭게 입사한 걸로 본다는 거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보니까 퇴사하고 입사한 걸로 본다는 거지만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1년 미만 근속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근속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이상 근속자로 본다는 거고요. 그러면 총금액 한도를 계산할 때에 얘네들한테 이 갑한테 지급한 총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만 들어간다고요? 중간연산일 이후 것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전 건 이미 정산돼가지고 퇴직금이 지급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후 것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을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을이라는 직원 여기가 2000X1년도 을이라는 직원한테도 퇴직금을 중간연산을 걔가 신청해서요. 퇴직금을 중간연산해서 지급한 거야. 그래. 근데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한 게 아닌 거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준 거야. 비현실적 퇴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 을한테 1년 동안 지급한 뭐도 있겠어요? 총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퀴즈예요.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얘들 맞춰 주셔야 돼. 퀴즈야. 어제 라이브 설명했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나와가지고 어제 야 되게 재밌다. 처음으로 해봤는데 여기 막 글 뜨고 하니까 재밌던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흥분했는데 어제 약간 흥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뭐 이게 앉았는데 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 이거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막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막 깜짝 퀴즈 하나 내고 막 그랬는데 상품 뭐 이렇게 딸기 망고 빙수 뭐 해가지고 뭐 걸고 이렇게 파리바게뜨 하나 걸고 막 해. 네. 퀴즈야. 할 때마다 뭐 걸고 할까요, 우리도? 걸고 이거 반응이 뜨거웠어요. 막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 막 뭘 거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 지금 총금액 있잖아요. 총금액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총금액은 총금액의 한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총금액에 이 을한테 지급한 총금액이 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1번 들어간다. 좋아. 1번 1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2번 들어가지 않는다. 3번은 들어가더라도 뒤에 것만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뒤만 들어간다. 뭐야? 아무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자, 뭐라고요? 퇴직금 중간연산 지급했는데 이게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중간연산이에요. 그러면 그 을한테도 아무튼 1년 동안 지급한 뭐가 있겠어요? 총금액이 있겠지. 그럼 을한테 지급한 그 총금액은 총금액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그 총금액에 다 들어간다, 아예 안 들어간다, 뒤만 들어간다. 갑하고 똑같이 뒤만 들어간다. 1, 2, 3번. 자, 몇 번? 응? 그러니까 왜냐면 보니까 퇴직자가 아니야. 아예 퇴직자가 아닌 거야. 아예 퇴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퇴직자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1년 이상? 그동안 사람이죠. 이게 퇴직한 게 아니야, 그냥. 퇴직한 게 아니니까 그냥 회사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현실 퇴직이라면 뭐만 들어가야 돼? 뒷것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후 것만 들어가야 돼. 이후 것만. 비현실 퇴직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 퇴직한 게 아니야. 퇴직이 아니니까 그냥 쭉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직원이란 말이야. 그럼 총금액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총금액의 범위를 바꿔야죠. 그 다음에 209페이지.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타 문제. 거기 보면 기타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월차 결산과 특수환기 예상하는 전출입과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충당금 승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3번부터 잠깐 보면은 이거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건 말 문제만 정리하시면 돼요. 티계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1차 때는 안 나올 거고요. 2차 때는 우리 세무회계 교재는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때는 말로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합병했거든요. 그럼 B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고용 승계를 하겠죠. 아니니까 다 데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일부만 데려올 수 있는데 아예 안 데려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했는데 그 B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명 그럼 거기에서 사용되던 기기장치나 이거 관리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 잘라버리고 그냥 기계만 다 갖고 오면 이거 어떻게 돌려야 돼? 이거 안 돼? 저 기기장치를 계속 운영했던 관리했던 직원들 핵심 인원들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다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핵심 인원을 데려와야죠. 그러면 아무튼 고용을 승계한 자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B회사가 설정해놨던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제 합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데려왔으니까 아직 이 사람 퇴직한 게 아니잖아. 아직 퇴직한 게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 내가 이제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고용 승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B회사에서 설정해놨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A회사가 합병법인이 승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1년 있다가 그만둔 거야. 그럼 나는 걔가 저기서 10년간 근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합병했을 때 내가 승계했거든? 했는데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나는 계속 다니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게 기업 문화가 안 맞는다면서 한 1년 있다가 그만둔 거야. 아니면 6개월 있다가 그만두든. 그럼 내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1년 있다가 그만뒀다고 해. 그러면 내가 1년치를 줘야 돼? 11년치를 줘야 돼? 그렇죠. 그거는 B회사가 걔한테 설정했던 10년간의 퇴충을 내가 그대로 승계를 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것까지 합해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 시에 고용을 승계하게 되면 고용을 승계한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 피합병법인이라고 하죠. 합병 당한 법인, 피합병법인 쪽에서 설정해놨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가 승계한다?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그 얘기는 승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A회사에 다닌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금을 주게 되면은 저기서 다닌 것도 다 우리 회사에서 다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년 동안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피합병법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정해놨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합병법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합병을 하게 되면 승계되는 그 고용 승계되는 자들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피합병법에 설정해놨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가 승계한다? 합병법이 승계한다. 자, 승계하는데 잘 보세요. 자, 승계하면 장부상에 지금 설정해놨던 금액이 내가 이제 고용 승계한 사람이 10명이야. 그 10명에 대해서 5억 원어치가 지금 장부상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상에 퇴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부상 퇴충에 지금 금액들이 있으면 그 피합병법인이 12월 31일 현재 이쪽에 이제 기말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기초 금액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기말 금액이 5억 원 이렇게 있는 거 5억. 이렇게. 장부상 5억 기말 금액을 요 금액 12월 31일 시점에 퇴직한 사람들 다 퇴직했고 퇴직한 사람들한테는 다 뭐를 지급했겠어요? 퇴직금을 지급했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다 정리를 했겠죠. 정리해서 퇴직금 지급하고 다 지급하고 남은 10명에 대해서는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장부상 투축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기말 금액이. 내가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제 나의 뭘로 하는 거야? 나의 퇴충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1월 1일 날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내가 이거를 나의 기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12월 31일쯤에 있었고 1월 1일 날 합병을 한 거야. 12월 30일 시점으로 퇴사시킬 사람 다 퇴사시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 5억이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러고 1월 1일 날 이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피합병법인 쪽이고, 자, 합병법인 쪽에 이제 1월 1일 날 합병법인 쪽에 장부상의 퇴축을 보잖아요. 얘가 A법인이고 얘가 지금 A법인, 이거 A법인이라고 하면 밑에 있으니까 갑법인이가 을법인이면 합병법인이 갑법인에 원래 기초 대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갑법인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개에서 그대로 넘어온 그 임직원들에 대한 퇴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예를 들면은 뭐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 날 원래 갑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기초 대충이 지금 2억인데 1월 1일 날 누구도 와요 지금? 그렇죠. 을법인의 임직원들 10명 오잖아. 그 10명에 대한 퇴충을 내가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이렇게 승계를 해요. 승계를 해가지고 승계한 금액 5억 있잖아요. 승계한 금액 있고 그럼 여기 감소가 들 거고 여기 뭐가 들어가죠? 기말이 있을 거고 여기 설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기초감소 기말 설정이었는데 승계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아까 금방 얘기했는데 원래부터 우리 회사에 다녔던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승계한 거는 전부 다 어디에? 그렇죠.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뭘로 해버리는 거냐면 기초 금액이 얼마다?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합병하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니까요. 합병하면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고용이 승계된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금액을 그대로 누가 갖고 와요?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니까. 승계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합병법인에 다녔던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승계한 퇴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승계한 퇴충을 뭘로 보면 된다고요? 기초 퇴충에 포함시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기초 금액을 얼마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로 2,500이 하면 기초에 2,000에 승계한 거 500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초가 그냥 얼마인 거예요? 2,500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얘랑 우리가 이제 뭐랑 비교하는 거죠? 세법상 퇴충이랑 비교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기초 금액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기초만 얘기할게요, 기초만. 그러면은 기초 금액은 장부상 기초 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초 울표상에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을 빼면 여기 기초가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 기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기초는 장부상 기초 금액을 얼마로 보라고요? 그렇죠. 2,500으로 보고. 자,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원래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동안 송금불사입으로 부인된 금액 누적된 거. 그게 기초 을표상에 갑법인의 기초 을표에 보면은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충에 대한 그 유보잔액이 얼마 있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1,200이 있었던가 이렇게. 그거는 2,500에 대한 유보잔액입니까? 2,000에 대한 유보잔액입니까? 2,000에 대한 유보잔액이죠. 근데 피합병법인의 퇴충을 승계했잖아요. 피합병법의 퇴충은 세법상 금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럼 북상 금액 가져오고 뭣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세법상의 금액을 갖고 온다니까. 그러면은 북상의 금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이 나는 금액이 유보 마이너스 유보잔액 아닙니까? 얘는 당연히 유보잔액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기말 시점에 무슨 잔액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을법인도 퇴충에 대한 세무조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과 세법상의 퇴충의 기말금액 차이가 유보잔액이라면서요. 그럼 이 기말금액에 대한 무슨 잔액이 있겠어요? 얘도 또 유보잔액이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얘네들도 세법상의 퇴충에 대한 세무조회 했을 거니까. 근데 그 유보잔액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면 350원 이렇게. 그러면 가지고 올 때에 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도 갖고 오는 거예요? 세법상의 퇴충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보잔액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승계한 유보잔액이 얼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금액 어떻게 할 거냐 나오는 거죠. 이것도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전체를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초울표상의 퇴충의 유보잔액으로 하는 거예요. 다 뭘로 승계한 걸 다 뭘로 하면 된다고요? 합병으로 승계한 퇴충은 장부상의 퇴충도 승계하고 뭣도 승계한다? 유보잔액도 승계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법상의 퇴충을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의 퇴충과 유보잔액을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면 된다고요? 이제 세법에서는 다 기초울표상의 유보잔액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얼마인지 알겠죠? 우리가 얘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설정금액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합병을 할 때 나머지 다 똑같아요. 감소 공부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기말 똑같아요. 기초만 합병했을 때 기초만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한 금액이 장부상 금액 승계하고 유보잔액 승계한 것들을 다 뭘로 보면 된다? 다 기초의 금액으로 보면 된다. 그럼 여기 기초 금액은 2,500에서 1,550원을 뺀 금액이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그냥 배운 대로 똑같고요.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승계한 금액들. 승계한 게 두 가지를 승계한다는 거죠. 북상의 퇴충도 승계하고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도 승계하고. 응? 그거를 다 뭘로 보면 된다고요? 합병법인은 기초의 금액으로 다 보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상의 기초 금액은 9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월차 결산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 자, 앞에 209페이지 월차 결산입니다. 지금 기타 문제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차 결산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게 월차 결산은 제가 사례를 하나 잠깐 들어드리면,
장부상에 퇴충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다 이제 옆에다가 뭘 만들면 되죠, 이제? 세법상에 퇴충 만들면 돼요. 근데 장부상 퇴충이 기초금액이 10,000원 이렇게 있는데, 장부상 퇴충에 당해함수 금액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5,000원 이렇게 있고요. 기말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30,000원 그래가지고 설정 금액이 35,000원 이렇게 장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옆에다가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알아낸 다음에 끼워놓고 이 금액은 총금액의 5% 한도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먹기를 비교, 감속기를 비교, 설정기를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좀 느낌이 자꾸 이상해.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해야 되는데, 장부상 퇴충이 기초금액이 10,000원인데 감소가 15,000원이나 되네. 이거 좀 이상한데? 기초금액이 10,000원밖에 없으면 퇴충의 감소는 10,000원만 되고 5,000원은 퇴직 급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금 15,000원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퇴충이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10,000원밖에 없는데 퇴충 감소를 15,000원에 했다는 거죠, 장부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기말에 결산할 때 딱 한 번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충을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초금액보다 감소금액이 클 수가 없어요. 자, 설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차변 퇴직급여, 대변 퇴직급여, 충당금 해가지고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는 걸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기말에 한 번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기초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얼마였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 기중에 퇴사했네? 얼마의 퇴직금을 준 거라고요, 총? 자, 누가 퇴사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7 나갔어. 자, 어제 여전히 퇴충 얼마 남아있어요? 3 남아있죠. 그러다가 또 누가 또 퇴사했네? 그래서 또 여기서 2 나갔어. 여전히 얼마 남아있죠? 1 남아있죠. 누가 또 퇴사했네? 6 나갔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고 6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총 얼마가 나간 거야, 지금? 15가 나간 거죠. 그러면 기준, 여기 이제 기말이야.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만 설정하면 퇴충이 다시 늘어난다면서요. 일반적으로는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거든요.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기중에는 기초에서도 퇴충이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간 요 600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겠죠. 총 6이 지급됐다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7, 2, 6이 지급됐다면 1까지는 퇴충의 감소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5는 퇴직 급여가 되는 거지. 언제 한 번만 설정한다면? 기말에만 설정한다면 그러면 기초의 퇴충보다 단기의 퇴충 감소가 더 클 수가 없지. 최대가 기초 퇴충만큼이겠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퇴충 감소를 얼마를 했다고요, 장부에?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중에도 한 번 이상 설정을 한 거야. 자, 이렇게 기말에 설정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요거에 의하면 기말에 얼마를 설정한 거라고요? 이렇게 설정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설정이 35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기초보다 감소 금액이 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냐? 기초는 분명히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누가 퇴직을 했어요. 얼마 지급했어요? 7이 지급이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중간에 내가 설정을 한번 또 한 거지. 이렇게. 설정. 그랬다 또 누가 퇴사해서 얼마를 지급한 거야? 퇴사해서 지급한 금액은 똑같잖아. 1을 지급한 거야. 근데 내가 중간에 또 설정한 거지. 그래서 누가 퇴사해서 얼마를 지급한 거야? 6을 지급한 거야. 그랬다가 또 기말 설정한 거지. 자, 그럼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계속 추가로 중간중간 설정이 되면 그러면 기초퇴충보다 지급한 금액들의 합계 금액이 기초퇴충보다 당연히 더 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정한 금액, 설정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얼마인 거고요.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장부의 회계 처리가 기초 금액보다 단계 감소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는
기말에만 설정했다는 게 아니라 기 중에도 최소한 한 번 이상 설정을 한 거야. 기 중에도 최소한 한 번 이상 설정을 했어야 기초의 대충보다 단기 중에 감소한 퇴충의 금액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한 번만 설정하면 6월 말에 한 번 설정하면 반기 결산 받다는 얘기네. 일반적으로는 1년에 기말에 결산 볼 때 한 번만 설정하는 건데 한 번만 중간에 설정했다면 반기에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반기 또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분기 또는 매월마다 결산 봐가지고 결산을 보면 아무튼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대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매월마다 정말 했다는 건 아니고요. 매월마다 안 하고 분기마다 하든지 아니면 반기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중에 한 번 이상만 설정하게 되면 기초의 퇴충보다 감소되는 퇴충 금액이 더 뭐 할 수 있다? 클 수 있다. 근데 그걸 대명사처럼 무슨 결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세법에서는 월차 결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니네 매 월마다 결산 받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 해도 되고 분기에 해도 됩니다. 아무튼 기중에 한 번 이상 뭐 하면 돼요? 기중에 한 번 이상 설정만 하면 기초 퇴충보다 감소되는 퇴충 금액이 더 클 수 있는 건데 그냥 그걸 세법에서는 대명사처럼 무슨 결산이라고 부른다? 월차 결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월차 결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뭐 할 수 있는 거죠? 클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딱 뒤에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기중에 한 번 이상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림 지워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될 거야.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세법은요. 퇴충은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는 거야. 기말에 한 번만. 세법은. 그러면 세법은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장부는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기중에도 설정을 했다는 얘기고 세법은 그런데 퇴충은 무조건 언제만 설정하는 거라고요? 기말에만 설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장부랑 세법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건데 비교를 해가지고 세무 조정하는 건데 자, 회계학 잠깐 생각을 해보면 비교라는 거. 회계학에서 이제 비교 가능성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비교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를 했을 텐데 비교를 하려면 방법이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다르게 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질적세상 공부할 때 뭐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비교를 하려면 방법이 같아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서로 다르면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세법은 무조건 퇴충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데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는 건데 장부는 퇴충을 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기 중에도 설정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장부하고 세법의 방법이 설정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서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일치시켜야 돼요. 방법을 일치시켜 놓고서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방법을 일치시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세법을 얘랑 똑같이 기중에도 설정하는 걸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장부상의 이 회계 처리를 1년에 한 번만 설정하는 걸로 바꿀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을 바꿀 순 없단 말이에요. 법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장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월차 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세법상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장부상의 회계 처리를 요거를 이 개정을 바로 세법과 직접 비교해 가지고 세무조정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고 얘를 변형시켜야 돼요. 얘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된다고요? 1년에 한 번만 설정하는 걸로 얘를 바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1년에 한 번만 설정한다면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한 번 설정한다면 기초의 퇴충보다 감소하는 퇴충금이 더 크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퇴직금을 1,500만 원 지급했지만 퇴충 감소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5,000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기말에만 설정한다면 5,000원은 퇴직 급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기말 금액은 다음 기로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잔액이 바뀌면 안 되지. 그럼 얘를 바꾸면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얼마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갖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장부상의 이 금액을 수치를 바꿔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장부상 기초보다 감소가 더 크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월차 결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월차 결산의 경우에는 장부상의 금액들을 변형시켜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설정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금액보다 감소금액이 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금액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뭘 바꾸면 돼요? 그것 때문에 설정 금액 바꿔주시면 돼요. 얘 이렇게 바꿔놨죠? 바꿔놓은 다음에 그럼 얘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여기 기초금액은 장부상 기초금액에서 출발해서 얘 그대로죠? 여기 출발해가지고 기초급표상에 퇴출에 대한 유보자리 있으면 빼면 되고 감소는 세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세 가지 차이원인 고려하셔 집어넣으시면 되고 기말금은 퇴출금 추계액의 빵 %에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 잔액 있으면 더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끼워놓으면 되고 끼워놓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0으로 바꾸면서 얘를 바꾸면 되고 끼워놓은 금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총 금액의 5%랑 비교해가지고 더 작은 금액이 들어오고 얘가 더 작으면 놔두시면 되고 총 금액의 5%가 작으면 얘를 바꾸시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하고 뭐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배운 대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 10,000원 그렇죠. 15,000원이 아닌 10,000원과 감소금액을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설정금액도 35,000원이 아닌 30,000원과 이 금액을 비교해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월차결산 이해되세요? 장부상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초금액보다 감소금액이 크면 너 장부에는 기말에만 설정한 게 아니라 기중에도 설정을 했었다는 거구나. 너 그럼 세법과 그건 달라 방법이. 그러니까 너 이거 장부상 처리를 기말에 한 번만 설정하는 것으로 변형시켜 놓고서 변형시키는 거 어렵지 않죠? 시켜놓고서 세법상의 퇴출과 비교하겠다. 세법 퇴출 배운 대로 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감소하고 감소끼리 비교해야 될 금액이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 변형된 금액이 10,000원이라는 거고요. 설정과 설정을 비교할 때 설정 금액이 35,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수관계 회사간에 전출입이 있어요. 이건 좀 얘기를 할 게 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특수관계 회사간에 전출입 얘기해드린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도 특이종 분석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